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 1의 해설을 맡은 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3에 딱 올라오면서 나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다들 먹었을 텐데, 그 어떤 마음가짐, 초심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 3월 학평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만큼은 여러분들도 좀 약간 굉장히 긴장하고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좀 집에 가서 푹 쉬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 요 선생님의 이 해설 강의는 내일 보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을까, 아니면 이번 주말에. 선생님은 지금 방금 전까지 4교시 감독, 마지막 이 탐구 감독을 다 끝마치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러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감독하는 반에서도 친구들이 열심히 이렇게 좀 진지하게 푸는 모습을 보고, 아, 3학년 되더니 좀 달라졌네 하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함께 또 문항풀이를 진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볼 텐데, 이 문항 전반적인 어떤 총평을 또 따로 선생님이 이제 촬영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는 문항을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생물의 특성이 출제가 됐고요. 다음은 사막에 서식하는 식물 X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라는 단서를 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료의 내용은 좀 간단하죠. 그래서 이 식물 X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해 생기는 이슬을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식물 X는 주변의 돌과 모양이 비슷하여 초식동물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이 밑줄 니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 보기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기에 요 식물 X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지금 우리 생물의 범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 보기 맞는 내용으로 체크 열심히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기에 여기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광합성에 효소가 이용이 되느냐 하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 효소는 뭐를 도와주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갖가지의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 대사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물질 대사를 돕는 단백질 성분의 그런 애들을 우리가 효소라고 부르는데, 이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효소의 도움을 받는다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물질 대사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광합성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요 종류를 말해보자면 물질 대사 중에서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합성 반응이죠. 그래서 이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합성,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물질 대사가 갖는 특징 중에서 효소가 관여를 하느냐를 물어봤지만, 뭐 에너지가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뭐 동화작용이냐 이화작용이냐 이런 것들도 다른 문제에서 다음번에는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의 종류 중에서도 여기서는 광합성을 물어봤지만 2번 문항에서 묻고 있는 그런 세포호흡 종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연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니은, 동그라미 니은으로 되어 있는 요 특징 있잖아요. 주변에 돌과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길래 식물이 돌과 비슷하게 생겼느냐. 그런데 그 사막에 사는 여기서도 사막에 사는 식물이라고 했는데, 그런 다육식물 중에 정말 약간 무생물처럼 생긴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이제 투명하면서 조금 푸르스름한 빛도 살짝 띄면서 그런 애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적인 특징은 적응과 진화의 예인가, 그렇죠. 그런 사막이라는 환경에, 그 다음에 어떤 포식자가 있는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그런 형태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디귿 보기 맞는 보기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번은 2단원의 물질 대사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역시나 형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면은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물질이 기억, 니은, 디귿이 동그라미로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얘네들은 각각 ADP, ATP, 단백질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해요. 일단은 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에서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물질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암모니아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은 H2O라는 거 알 거고, 이산화탄소는 CO2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NH3잖아요. 그러면 분해해서
O도 나오고 H도 나오고 C도 나오고 N도 나오려면 원래도 그런 원소들을 갖고 있는 물질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단백질이 CHON 이런 원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분해가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노폐물들도 그런 원소들을 갖고 있는 노폐물들이 만들어진다. 만약에 이 단백질 말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세포호흡에 이용이 되는 경우에는 걔네들은 이 질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지 않고 물과 이산화탄소만 나올 텐데 지금 여기서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을 예시로 줬기 때문에 그러면 분해된 결과 암모니아도 나오게 된다라는 걸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니은이 디귿으로 전환이 된대요. 지금 동그라미 기억이 단백질에 해당이 되니까 니은 디귿의 관계는 ADP와 ATP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의 목적은 이제 포도당을 분해한단 말이에요. 포도당을 분해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노폐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노폐물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포도당을 분해하면 거기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되게 되고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을 하는 거지만 지금 생명활동이 바로 이용하기에는 그 생명활동이 조금 이따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꼭 써야 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충전을 해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보조 배터리에 충전을 해두듯이 ATP라는 물질에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ADP라는 인산기를 2개만 달고 있는 물질에다가 이 인산기를 하나 더 붙여줘요. 이건 이제 무기인산이라고 해서 따로 혼자 떨어져 있는 인산기인데 얘를 하나 붙여주면 인산기가 3개가 있는 ATP가 되거든요. 이 D라는 게 둘이라는 뜻이고 T라는 게 트라이, 3개라는 뜻이어서 하나 붙여서 3개짜리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2개를 붙이는 합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합성을 일으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여기 저장해서 ATP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진짜로 생명활동할 때 ATP가 필요하면 얘를 분해하면서 거기서 저장돼 있던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 세포호흡은 이 포도당이 어느 정도 분해가 된 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서 조각조각 분해가 되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분자 ATP를 합성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은과 디귿은 니은이 AD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이 ATP가 되겠죠. 얘를 얘로 전환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ATP가 아니고 여기서 디귿에 해당하는 게 ATP이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틀린 내용. 그 다음에 니은 보기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번 문제에 있는 광합성은 합성,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고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세포호흡 과정은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죠. 그렇죠? 분해되고 있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동그라미 디귿 이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사용된다. 그렇죠.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근육을 써야 될 일이 생겼어. 근육을 이제 그 수축을 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ATP를 분해해요. 그럼 다시 얘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되는 거고 그 에너지를 근육 수축이나 여러 가지 물질의 합성이나 이런 거에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그래서 니은 디귿 오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2단원에서 세포호흡에 해당하는 물질대사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가 보통 이제 기관계 부분에서 나오는 때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 대사성 질환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2단원에서 대사성 질환의 문항이 출제가 된다는 거는 조금 난도를 많이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은 사람의 질환 A에 대한 자료이다. 근데 A는 고지혈증과 당뇨병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당뇨병은 우리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질병이라는 걸 알고 있고 고지혈증은 이름만 봐도 피에 지질이 많은 고지혈증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이 A라는 질병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이 많은 질환이다. 누가 봐도 A는 고지혈증이었다. 네, 고지혈증. 자, 그럼 쭉 읽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져서 고혈압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림은 비만도에 따라서 A라는 고지혈증이 얼마큼 발생할 수 있는지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정상 체중일 때는 20%가 조금 넘는데 점점 과체중 비만으로 갈수록 비만인 경우에는 40%를 훌쩍 넘어서 거의 50%, 절반 정도에 달하는 그런 발병 비율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체중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럼 보기에서는 뭘 물어봤을지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에 A는 고지혈증이다. 그죠? 그래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나 이런 지방, 지질 성분이 많은 거,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A의 발병 비율은 비만에서가 정상 체중에서보다 높죠. 이거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D급 보기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혈압이 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외워야 되는 그런 대사성 질환은 딱 세 종류인데 이 고지혈증이랑 A 후보로 나왔던 당뇨병이랑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기억으로 제시된 고혈압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돌려가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대사성 질환에 해당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제. 4단원 문항이지만 굉장히 쉽게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에 세포당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은 상대적으로 1에 해당하는 그런 DNA의 양을 갖고 있다는 거고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1이라는 비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양. 그 다음에 요 그룹은 뭐란 얘기예요? 그거의 2배만큼의 DNA를 갖고 있는 세포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세포들은 얘는 1.3 정도, 얘는 한 1.5 정도의 그런 상대적인 비율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아마 이 그래프를 한 번이라도 학습한 친구들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왜 1이고 얘는 2냐? 얘는 2배로 복제됐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2배의 상대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복제되기 전에 해당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복제 시기가 언제예요? S기죠. S기 전의 시기는 G1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그룹은 G1기의 세포들이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2배가 된 이 시점은 S기가 끝난 이후가 되겠죠. 복제를 마친 세포들. 그러면 그 다음 시기 뭐가 있어요? G2기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정말 이렇게 분열하기 시작하는 분열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에 해당하는 세포들은 G2기도 있고 M기도 섞여 있을 것이다.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는 세포들은 S기가 진행 중인 그런 세포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보기 기억에 구간 1에는 간기의 세포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기억 보기에서의 핵심 단어는 간기이겠죠. 간기. 그럼 간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G1기, S기, G2기 이렇게 세 시기를 우리는 간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분열기만 아니면 돼요. 분열기가 아닌 시기. 그러니까 지금 요 1에 해당하는 시기는 이제 G1기죠. 그럼 간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기에 해당이 된다. 간기의 세포가 있다. 그 다음에 니은 구간 2에는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세포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서 M기라고 표현되는 이 분열은 무조건 체세포 분열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감수 분열로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뭐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염색 분체밖에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딱 한 번에 분열할 때 분리되는 거는 복제본, 염색 분체들끼리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염색 분체의 분리만 일어나고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일은 감수 분열에서만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이는 거죠. 그래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다 맞는 내용이고 언제 일어나냐 물어본다면 이제 후기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 후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된 사건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D급 보기.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은지 물어봤어요. 핵막이 소실되는 사건은 분열기에 일어납니다. 분열기가 시작되면 소실이 됐다가 분열기가 끝날 때 다시 새롭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핵막이 소실되는 세포는 이제 M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M기의 세포가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은지를 물어봤어요. 소실된 세포, 그죠? 그래서 2에서가 1에서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소실된 세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다 간기의 세포들이니까. 그러면 요 시기
투시기가 전체 세포 수는 적지만 M기에 해당하는 세포는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맞는 것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3월학평에서의 체크 포인트들을 이런 5번 문제 같은 곳에서 좀 짚어볼 수 있는데 이 5번 문제는 약간 암기형의 문항이죠. 이런 용어들을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마 5단원이라서 조금 기억이 흐려진 5단원의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5단원은 공부의 분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정확히 외워줘야 되는 파트들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부 제대로 돼 있니? 하는 거를 잘 확인해주는 그런 문항이 5번이었다. 그래서 그림은 어떤 생태계 식물 군집에서 물질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이 형태 자체는 굉장히 스탠다드,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총생산량이 있고 그 총생산량이 호흡량과 니은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이게 뭐와 뭘로 나눠지는지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니은은 순생산량이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총생산량은 호흡량과 순생산량의 합이다. 또는 호흡량은 총생산량에서 순생산량을 뺀 것이다. 또는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억은 그러면 이제 피식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사용한 거 빼고 이만큼이 이제 식물체에 남은 건데 이 생물의 체내에 남아서 순생산량이 된 건데 그중에서 1차 소비자에게 뜯어먹힌 양, 피식량,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양, 고사 낙엽량, 그 다음에 정말로 생물체 안에 남게 되는 생장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피식량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다음 단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뜯어먹는 애는 초식동물 1차 소비자죠.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요만큼이 다 섭식량이에요. 얘한테는 뜯어먹힌 양, 얘 입장에서는 먹은 양이니까 섭식량입니다. 그러면 이 섭식량 왜 먹지? 1차 소비자는 왜 뜯어먹죠? 그냥 괴롭히고 싶어서 생산자가 그냥 막 잘하는 걸 꼴 보기 싫어 이래서 뜯어먹은 건 아니고 얘도 이제 먹고 살려고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섭식량의 일부는 호흡량으로 1차 소비자가 생명활동 해야 되니까 그 세포 호흡에 이용이 되고 또는 얘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얘도 이제 뜯기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피식, 자연사로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또는 뭐가 있냐면 정말 이 생물체 안에 남아서 이렇게 우리가 무럭무럭 쑥쑥 자라듯이 그렇게 생장량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거는 먹었다고 해서 내가 다 세포로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먹으면 뭐가 나와? 응가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쑥 지나가는 찌꺼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냥 쓱 통과하는 배출량도 있어요. 이런 양들로 나눠질 수가 있다. 자, 이런 어떤 카테고리 정리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에 지금 이건 식물 군집에 대한 그래프가 이 위에 있는 건데 식물 군집의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총생산량이 증가하느냐. 이거는 총생산량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총생산량이란 이 식물 군집이 어느 특정 기간 동안에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유기물의 총량이거든요. 그러면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면 총생산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결과물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기억 옳은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기억과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이 피식량과 같아요? 아니죠. 피식량이 1차 소비자의 섭식량과 같은 거고 이 섭식량이 호흡량, 피식량, 자연사량, 뭐 생장량, 배출량 여러 가지 양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얘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죠. 얘보다는. 그래서 같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이제 카테고리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 분해자의 호흡량은 동그라미 니은에 포함이 되느냐. 요게 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 체크, 별표. 그래서 어디다가 좀 적어두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이 해당되는 부분에 좀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장이 좀 선생님은 거의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1차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분해자를 물어봤단 말이죠.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체가 여기 식물 입장에서는 고사 낙엽량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러면 이제 그런 분해자들이 분해를 하게 되잖아요. 뭐 곰팡이가 핀다든지 아니면 세균이 분해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분해자가 그거를 분해해서 자기의 생명 활동에 쓰는 그런 호흡량은 아무래도 여기 안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된다. 물론 분해자가 초식동물의 응가 같은 거를 분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런 응가도 출발점은 이 순생산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다 포함되는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이번 문항들 중에서 좀 체크해 놓을 만한 보기가 디귿 보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기억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근수축 문제인데 총평에서 선생님이 이 문제에 별을 달지 않았어요. 근수축인데 아주 정말 3월 학평의 느낌을 물씬 내는 적절한 난도로 출제가 되었다. 지금 이 정도의 문제는 그냥 연습 문제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의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H 대 기역, 니은 각각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구간 기역은 액틴 마이오신이 겹쳐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근육의 수축에서 써먹어야 되는 식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식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식은 A대를 계산하는 방법. A대를 만약에 물어본다. 그럼 A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건 일단 알고 있어야 돼.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전체 길이인데 요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기를 이용하자면 이 기역이 사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기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역에다가 가운데 껴있는 H대를 더하면 A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육 원섬의 마디 X 전체의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이거는 사실 A대 플러스 I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A대 자리에다가는 이거를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요게 들어갈 수 있고 I대는 이 그림에서의 표기를 이용하자면 여기 있는 양이나 여기 있는 양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거를 이 니은이라고 표현을 바꿔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 문항에서 또 핵심이 되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쪽에 뻗어나와 있는 액틴 필라멘트 있잖아요. 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역과 니은의 합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각각의 길이는 변화할 수 있지만 이 합은 일정하다. 두 개를 더한 값은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왜? 액틴 필라멘트라는 필라멘트의 길이기 때문에 일정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만약에 X라는 근육 원섬의 마디가 D라는 길이만큼 변화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가운데에 껴있는 H대는 온전하게 H대 전체를 지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 X의 길이랑 똑같이 D만큼 변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겹친 부분만 혼자 반대의 길이 변화 경향성을 가진다라는 거를 학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못했으면 앞으로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X랑 H대랑 I대, 이건 지금 2분의 I대긴 한데 I대는 X 하이 해서 이제 외우는 거고 X 하이, H대와 I대는 X의 길이 변화 경향성이랑 같은 방향으로, 같은 부호로 변화해요. 그래서 만약에 X가 증가하는 방향이면 H대와 I대도 길이가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껴있는 겹친 부분만 혼자 부호가 반대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부호가 반대야. 자, 그래서 원래대로면 똑같이 D만큼 이렇게 변화하면서 얘만 혼자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데 근데 지금 기역도 양쪽에 두 부위가 있지만 겹친 부분이 2번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기역이라고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앞으로 표현할 때는 2분의 겹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겹친 부분이 양쪽에 2번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지금 기역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변화하는 길이의 양도 얘네들 변화량의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니은도 양쪽에 있었는데 그의 절반이니까 2분의 I대라고 선생님이 표현했죠. 그러면 이 2분의 I대도 X와 H대가 변화하는 이 D만큼의 2분의 1만큼만 이제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변화하는 양이 같지가 않다. X랑 H대는 똑같은 양 변화할 텐데 근데 2분의 겹친 부분과 2분의 I대에 해당하는 기역과 니은의 길이 변화 변화량은 얘네들의 절반인 2분의 D고 그 다음에 이 겹친 부분만 혼자 부호가 반대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야 여기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걸 처음 듣는다면 굉장히 막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근육의 수축 파트에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역과 니은의 합은 언제나 일정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개 더했더니 0.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도 0.8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얘네 두 칸에 지금 다 빈칸이지만 동그라미 A라는 같은 기호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뭐 두 개를 더해줘야 0.8이 돼요? 0.4를 더해주면 두 번 더해주면 0.8이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길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볼게요. 기역, 2분의 겹친 부분인 기역은 T1에서 T2로 갈 때 0.2가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인 2분의 I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0.2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얘만 혼자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H대의 길이 변화는 I대에 해당하는 이제 2분의 I대에 해당하는 니은이랑 같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증가했을 거야. 근데 얘네들이 절반만큼 변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거의 2배만큼 변해야 되겠죠? 얘네들이 0.2만큼 변했으면 얘는 0.4만큼 변해야 돼요. 요렇게. 그러면 얼마였어야 돼? 0.4였어야 0.4가 증가했을 때 0.8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맞춰주면 되고. 그럼 우리 저기 써있는 것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A대랑 X의 길이를 한번 이제 구해볼 건데 A대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H대에다가 기역을 2번 이제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기역을 2배 해주면 1.2인데 거기다 0.4 더하니까 1.6이에요. 여기서 구해도 1.6이 나오고 얘를 2배 해줘요. 0.8이죠. 거기다가 H대 더해주면 이것도 1.6이 나와요. A대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서 구하든 같은 값이 나와야만 제대로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A대에다가 이 니은 해주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이 식에. A대는 이미 구했으니까 거기다가 니은을 2배 해서. 그럼 이거는 2.0. 그럼 여기는 1.6에다가 0.4를 2배 해서 그러면 2.4. 이렇게 해결이 되는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의 값은 0.4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T1일 때 X의 길이는 2.2냐고 물어봤는데 2.0이니까 이건 잘못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보기에 H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어요? 더 짧죠? 이거는 얘 보면 돼요. 얘랑 같은 경향성으로 변화할 텐데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도 길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T1은 원래 짧았다는 얘기죠. 더 짧았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7번 문항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신경계죠. 신경계는 안 외우면 못 푸는 문제예요. 외워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단원 기억나니?를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와 위가 자율신경으로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와 B는 각각 간뇌와 대뇌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간뇌와 대뇌 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대뇌예요? 가장 바깥쪽에 이제 쭈글쭈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가 대뇌일 거고 사이에 껴있어. 사이 간자. 여기서는 약간 선생님이 닭 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눈처럼 보이는 부분이 도드라지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간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경 하나가 여기서부터 뻗어나와가지고 위에 쫙 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위는 무슨 기관이야? 소화기관이죠. 소화와 관련된 걸 조절하는데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이 뉴런은 종류가 뭐지? 지금 자율신경이라고 이 문항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중간에 이 어떤 신경절로 2개의 뉴런이 연결이 돼 있는데 앞에 뉴런이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럼 얘의 정체는 부교감신경이죠. 부교감신경은 이걸 조절하는 중추에서부터 뻗어나올 텐데 지금 위를 조절하는 소화와 관련된 작용을 조절하니까 여기 연수란 말입니다. 연수에서 뻗어나오고 있고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냥 그림에서 다른 데서 뻗어나오게 그릴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요 볼록이를 기준으로 볼록이가 뇌교고요. 볼록이 바로 위에 좀 짧은 구간이 중간뇌, 여기가 중간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자면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 그 밑에 이제 척수가 붙어있는 그런 상태. 여기 척수가 있다. 이런 그림으로 이제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기억. A.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암기 구간이죠. 지금 대뇌 같은 경우에는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겉속. 겉질이 회색질입니다. 쭈글쭈글이 부분이 회색질이고요. 속질이 백색질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물어볼 수 있는 척수는 척수 얘죠. 얘도 안쪽과 바깥쪽의 색깔이 다른데 겉질과 속질을 나눴을 때 이거는 반대입니다. 겉질이 백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이에요. 그럼 왜 회색과 백색으로 나눠지느냐?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부분이 좀 색깔이 진하다 그랬죠? 그래서 대뇌에서는 신경세포체가 신세라고 그냥 너무 기니까 신경세포체가 회색질 요 겉부분에 있는 거고 척뇌는 도대체 누구죠? 척수 말하면서 쓰다 보니 자 척수는 안쪽 부분에 신경세포체가 있어서 신경세포체가 있는 안쪽 부분이 회색질인 그런 그래서 이게 반대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물어봤으니까 이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옳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보겠습니다. B는 뇌줄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B는 간뇌란 말이에요. 뇌줄기 패밀리 누구지? 딱 셋입니다. 셋. 중간뇌, 뇌교, 연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렇게 여기 있는 얘네들이거든요. 간뇌는 아슬아슬하지만 안 들어가. 그 뇌줄기 패밀리 바로 위에 있지만 안 들어가. 그래서 간뇌는 아니다. 니은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 요 부교감신경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위액의 분비는 억제되느냐? 부교감신경은 언제? 편안할 때 활성화되는 그런 자율신경이고요. 그럼 편안할 때는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소화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제한다라는 디귿 보기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런 중추신경의 각 부분, 뭐 겉질, 속질, 색깔도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뇌줄기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이게 부교감신경인지도 알아서 그러니까 자율신경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에 대해서 다 묻고 있는 그런 문항 우리가 같이 풀어봤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굉장히 심플한데 3단원의 질병과 병원체 내용입니다. 사람의 질병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기억, 결핵은 감염성 질병인지 물어봤어요. 그렇습니다. 결핵은 누구에 의한? 세균에 의한 세균이라는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이냐? 이것도 맞습니다. 말라리아 원생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이 예시로 말라리아 딱 하나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독감의 병원체는 일단 누구야? 얘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그래서 약간 주문처럼 외우셔야 돼요.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그래서 감기, 독감, 얘 친구들.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이런 거는 그냥 툭 치면 나오게.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이 중에 하나는 나오게 돼 있어. 한 2개 정도.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해요? 아니죠.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어요. 세포 구조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 그게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하나 정도 더 챙겨주면 좋은 게 무좀이죠. 무좀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곰팡이다. 그래서 이 곰팡이와 원생생물이 둘 다 진핵생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뭐 그런 점 정도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연결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9번 문제. 9번은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문항이고요. 심플한 그 그래프가 2개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림 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X의 농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호르몬 X가 인슐린 아니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데 뭔가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분비량이 갑자기 늘었어. 농도가 늘었어. 이건 뭐예요? 이건 인슐린이지.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 그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분비가 돼야만 하는 그런 호르몬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당량과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인슐린 분비 그래프죠. 자, 그러면 지금 X가 인슐린이 됐으니까 이 옆에 있는 나의 자료 내용을 보니까 인슐린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포 내로 유입되는 포도당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C1일 때보단 C2일 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인슐린의 역할 자체가 똑똑 지금 혈액 속에 너무 포도당이 많이 돌아다니는 게 난 지금 좀 얹잖아. 그러니까 세포야 너 안으로 얘네들 좀 집어넣어 주겠니? 하는 게 인슐린의 역할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똑을 많이 하니까 많이 집어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기에 X, 그러니까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느냐? 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는 여기서 이제 주문을 외워주셔야 되죠. 어떤 주문? 부베인. 부베인이라는 주문을 외워주셔야 돼요. 부교감 신경이 이자의 베타 세포를 자극하면 거기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된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인슐린이니까 베타 세포에서 분비된다가 맞는 내용인 거죠. 기억 옳습니다. 그럼 부베인의 짝꿍인 주문은 뭐가 있어요? 교알글. 교감신경이 이자의 알파 세포를 자극하면 거기서는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이 된다. 그런 내용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에 단위 시간당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은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을 나타낸 그래프는 이거잖아요. 그거는 뭐랑 상관이 있어? 혈중 인슐린의 농도와 관련이 있죠. 유입량이 많으려면 인슐린의 농도가 높으면 돼. 그러면 그걸 여기서 찾자는 얘기예요. T1과 T2에서 언제 인슐린 농도가 더 높죠? T2일 때 훨씬 높죠. 그럼 이때 유입량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제대로 잘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기.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는 C2에서가 C1에서보다 활발하다. 우리 인슐린이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똑똑 좀 집어넣어 주겠니? 도 있지만 간이나 이런 세포에 작용해가지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 거를 촉진하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으면 많을수록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글리코젠이 분해되는 거. 분해돼서 반대 방향으로 가서 포도당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인슐린은 이 과정을 촉진하기도 하고 이 반대 과정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느낌상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데 팡팡 나오는데 글리코젠이 분해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이지. 그래서 얘가 사실 이거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는 요때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활발하다는 틀렸죠. T2일 때는 이게 이제 여기로 가는 방향이 활발한 거지. 그래서 디귿 보기는 잘못됐고요.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번 문제. 10번은 1단원에 탐구 관련된 문제가 이 부분에 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의 일부인데요. 귀여운 실험이죠. 그래서 가나다에서 간은 밀웜이라는 그 꼬물꼬물이죠. 그 벌레. 밀웜이 스티로폼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쟤 왠지 스티로폼 먹게 생겼어. 너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나에서 상자 A와 B에 각각 스티로폼 50g을 넣고 표와 같이 밀웜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밝혀진 사실은 아니죠. 얘가 그냥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럴 것 같은데 한 가설입니다. 가설을 설정했고 내가 얘가 먹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으면 진짜 먹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지 안 먹는지를 이렇게 탐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탐구, 설계 및 수행. 근데 탐구를 할 때 우리가 꼭 중요한 게 이 대조군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밀웜이 있으면 밀웜이 먹어가지고 스티로폼이 조금 없어지겠죠. 조금씩 이제 먹어 치우니까 없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궁금한 거를 보는 이제 집단이 이제 A, 실험군이 되겠고 뭔가를 밀웜이라는 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 스티로폼이라는 물질은 원래 굉장히 분해가 잘 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밀웜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애가 녹아가지고 질량이 줄어드는 애야.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밀웜은 없이 그냥 스티로폼만 50g 있는 상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얘는 대조군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누가 그런 소리를 할까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매일매일 스티로폼의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 A에서만 그 스티로폼의 질량이 하루 평균 0.03g씩 감소를 했대요. 100마리나 되는 밀웜이 굉장히 좀 적게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이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인지 물었습니다. 내가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탐구로서 검증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연역적 탐구죠. 귀납적 탐구였다면 가설 설정 단계가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대조 실험이 수행이 되었죠.
그래서 반박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디귿. 내가 상대방의 의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역은 조작변인이냐. 조작변인이 뭐죠? 내가 이 대조군과 실현군에서 다르게 조작해 준 거가 이제 조작변인이거든요. 뭘 다르게 해줬어? 밀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달리 해줬잖아요. 이게 조작변인이에요. 밀엄, 유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밀엄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달리 해줬기 때문에 이게 조작변인이고, 이 동그라미 기역은 뭐냐면 이 실험의 결과 아닙니까? 결과값. 우리 결과값은 종속변인이라고 불러요. 조작변인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뭘 다르게 줬니 도대체? 그 부분을 찾으면 그게 조작변인이고,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종속변인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맨날 문제 물어볼 때마다 이 조작변인이랑 종속변인 두 개만 섞습니다. 뭐 얘네들 사이에서만 두 개 맨날 바꿔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용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종속변인이니까 틀렸고.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번 문제, 흥분의 전도 전달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비교적 쉽게 나왔죠. 근데 선생님이 약간 당황했던 부분은 뭐냐면, 선생님이 그림을 약간 대충 코로 봐가지고 아이 쉽네 하고 코로 봐가지고 풀었거든요. 풀었는데 일단 맞긴 맞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방향이 반대로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A, B 두 개의 뉴런이 있고 둘 다 이렇게 시냅스가 연결이 돼서 두 개씩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1, D2, D3는 각각 2cm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A와 B 모두 D1 지점에다가 자극을 한번 줬어요. 그러니까 자극점이 지금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신경 A, B에서 4ms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단서가 뭐가 있냐면 이 두 뉴런이랑 이 두 뉴런은 속도가 같대요. 동그라미 A라는 속도로 같다. 우리는 A를 계산을 해야 될 것만 같이 생겼죠. 속도는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저 D1의 자극을 동시에 한 번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자극 주고 4ms 동안 기다렸죠. 근데 팔짱 낄 시간도 없어요. 1000분의 1초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분의 4초가 지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 2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 1, 2를 여기 D2, D3 둘 중에 하나랑 이제 매치를 해주면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 그림을 대충 봐서 좀 돌아갔는데, 만약에 그림을 꼼꼼하게 봤다면 그럼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앞뉴런에서 뒷뉴런으로 전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방향이 그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B뉴런 같은 경우에는 전달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다 자극을 줬기 때문에 D3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역방향이라서. 그래서 D3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 정보가 오질 않아. D3는 00-70mV로 유지가 되겠죠. 여기 어디에 자극을 주지 않는 이상은 여기다 아무리 자극을 줘도 D3는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면 지금 B에서 D2, D3 중에 한 지점은 항상 -70이어야 되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죠. 탈락이라는 거죠. 바로 -70. B 하나는 있어야 되므로 이 원이 자연스럽게 D3가 된다.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풀어도 만약에 이제 선생님처럼 그림을 잘못 보고 좀 돌아갔다면 이 문항에서 전달이 일어나게 이 방향대로 돼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지금 B의 2 지점은 -80 값이에요. -80이라는 얘기는 도착해서 1, 2, 3ms가 지났을 때 관찰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총합이 4ms니까 그 지점까지 가는 데는 1ms의 시간이 소요가 됐다는 거죠. 1ms 동안 어딘지 모르겠지만 달려갔고 도착해서 그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가 3ms 동안 일어난 결과가 -80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인 A의 원지점 볼게요. -50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문항에서 굳이 이쪽에다가는 점선을 안 해주고 이쪽에만 점선을 해줬다는 거는 여러분을 도와주겠다는 뜻이니까 흔쾌히 그 호의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굳이 막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말고 호의를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래서 요거는 도착해서 1ms가 지난 상태란 얘기예요. 그럼 도착해서 1ms가 지났을 때 값이니까 총합이 4ms가 되려면 가는데 3ms라는 시간을 다 썼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지점까지 가는데 3ms가 걸렸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이제 1ms가 지나서 마이너스 50이라는 값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지금 B의 투 지점은 가는데 1ms밖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 A의 원 지점은 가는데 3ms나 걸려요. 물론 지금 이 시냅스의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속도가 똑같은 두 뉴런이 붙어 있는데 누가 더 먼저 있는 애겠어. 얘가 더 먼저 있는 애일 수밖에 없잖아요, 숫자상. 그래서 얘를 이제 D2로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문항에서는 조금 더 쉽게 여기로는 못 가니까 이거 마이너스 70이에요. 그럼 얘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푸세요. 이렇게 해놓은 더 쉬운 세팅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의 D2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는데 어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만약에 B에서 D1에서 D2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렸냐? 1ms의 시간이 걸렸어요. 2cm 거리인데 거기 가는데 1ms 만에 주파를 했다면 얘의 속도는 얼마예요? 동그라미 A라는 속도는 2cm를 1ms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A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도 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2cm는 1ms 동안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시냅스가 없다면 4cm 거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렸어야 돼? 1ms, 2ms에서 2ms 만에 주파가 돼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지금 요 원을 보니까 원 D3에 해당하는 A의 값을 보니까 가는데 3ms가 걸렸죠. 그럼 원래 걸려야 되는 시간은 2ms인데 얼마가 추가됐어? 1ms가 추가됐어요. 왜? 왜 추가된 거야? 중간에 전달이 껴있어서. 그럼 여기서 시냅스에서 전달이 일어나는데 1ms가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D1에서 D2 지점까지는 원래는 1ms가 걸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전달해서 1ms가 더 추가되는 상황이니까 가는데 2ms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D2 지점까지 가는데 2ms 걸렸고 총 합이 4ms가 돼야 되니까 도착해서 2ms 남았겠죠. 그러면 2ms 동안에 가서 도착해서 2ms가 흐른 다음에 측정을 해보면 플러스 30이라는 값으로 측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자,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원은 D3냐? 맞죠? D3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라는 속도는 2cm per millisecond. 1ms 동안 2cm 가는 속도이다. 맞고. 디귿 보기. 동그라미 기억은 플러스 30이다. 맞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아주 심플한 문제. 연습용으로 굉장히 좋은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번. 12번은 4단원의 감수 분열 문제잖아요. 요 기본기만 잘 돼 있으면 되는데 또 X염색체,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줬다는 점에서 조금 신선하죠. 어렵진 않습니다. 사람의 유전자인지 간은 Y염색체에 있대요. 거기에 있는 라지 A나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사람의 유전자질 나는 X염색체에 있고 거기에 있는 대립 유전자 라지 B, 스몰 B의 조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형질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림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G원기 세포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4단 그림.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정자잖아요. 이게 지금 남자의 감수분열 과정이고 이쪽이 여자의 감수분열 과정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한쪽에 몰아주는 이런 좀 불균등한 그런 분할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지금 1, 2, 3의 세포를 기억, 니은, 디귿이랑 매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쟤네들의 좀 특징이 있죠. 일단은 1이랑 2는 둘 다 2n이면서 둘 다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복제가 돼 있는 상태의 세포다. 복제. 근데 2에 해당하는 세포는 이미 다 모든 분열을 마친 생식세포에 해당하는 생식세포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거의 생식세포랑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얘는 N이면서 복제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의 세포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눈에 가장 띄는 게 뭐냐면 여기 1이라는 홀수입니다. 홀수는 누구만 가질 수 있어? 복제가 안 된 세포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곱하기 2가 안 돼 있는 세포에서만 홀수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얘는 2죠. 거기 보니까 라지 A가 하나 있어요. 라지 A가 있으려면 Y염색체가 거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면 원래는 XY가 있었는데 여기도 XY가 있었는데 Y가 이쪽으로 갔고 X가 이쪽으로 갔구나. Y가 이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다 나눠줬겠죠. X가 이쪽으로 갔구나. 근데 이 Y염색체에 뭐가 있었냐? 라지 A라는 이 유전자가 원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저 세포의 스몰 b는 없대요. 뭐 그런 정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X와 Y가 나눠져 있는데 요쪽 세포에는 X가 있으면 안 되잖아. Y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라지 B든 스몰 B든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중에 이제 뭐 그 남자의 세포냐 여자의 세포냐를 찾아주면 되는 건데, 지금 얘는 뭐예요? 4라는 숫자는 뭐야? 스몰 b 동형접합이면서 그게 복제돼 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 염색체라고 했냐면 X염 색체에 있어. X염 색체에 있는 게 2개 한 쌍 가지려면 여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법밖에 없어. X염 색체가 2개여야 거기에 스몰 b를 다 갖고 그게 복제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여자의 세포 3입니다. 3. 이렇게. 그럼 여자의 세포는 Y염 색체는 없으니까 라지에는 없을 거고, 그죠? 그래서 얘는 X염 색체 2개에 각각의 스몰 b가 있고 동형접합이고 걔가 이제 복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세포다. 그러면 니은이 1이겠죠. 1은 아까 그 Y염 색체에 A가 있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줄의 세포는 그게 통째로 복제되어 있는 상태니까 A는 뻥튀기 2배 해가지고 2라는 숫자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럼 X염 색체에 있는 유전자인 B는 스몰 b로 2개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X염 색체에는 스몰 b가 있었고 그게 복제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2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맞는 내용. 왜냐하면 복제되어 있는 두 번째 줄의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에 이가염 색체가 있느냐? 지금 3번이 감수 분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무슨 단서가 있냐면 1번과 3번은 중기의 세포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감수 1분열 중기거든요. 그때는 이가염 색체가 관찰이 되죠. 그래서 1도 관찰할 수 있고 3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억이 이제 3니까 거기에 이가염 색체가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2에서 상염 색체수와 X염 색체수를 더한 값이 22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2는 지금 사람의 세포니까 이제 N이면서 전체 23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을 텐데 이 세포의 상태가 이걸 쪼개보자면 22개의 상염 색체랑 Y염 색체 하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상염 색체랑 X염 색체의 수의 합은 22다. 그러니까 23이냐 물어본 게 아니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문제 13번. 13번 같은 문항을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 정도 난도면 수능 문항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요즘은 요 파트의 문항이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면서 적당한 수준으로 나오는데 그 정도 난도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문항이면 수능 문항으로도 출제가 가능하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문항을 연습할 수 있는 이런 다인자 유전에서 확률 계산하는 거를 좀 연습할 수 있는 문항들이 우리 수특 문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런 확률 계산 문제가 우리 이번 시험에서의 20번 문제에도 있어요. 물론 그 문항은 비분리 문제긴 하지만 거기 보기 중에서 정상적인 자녀가 태어날 때 그런 확률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20번 문항도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볼 수 있고, 그러면 수특에서 비슷한 문항은 어디에 있었냐면 139페이지 12번, 140페이지 15번, 146페이지 12번 문제 정도가 이제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킨다면 똑같이 수특입니다. 올해 수특 145페이지 9번. 이거는 다른 형질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항으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형태인데,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쭉 풀어보다 보면 아, 다인자 유전에서 어떤 자손이 태어날 확률 계산하는 방법이 저렇구나 하는 거를 한 4문제 정도만 풀어봐도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두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항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가와 나 두 가지 형질이 등장할 텐데, 가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 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이라는 거는 각각 다 독립되어 있어요. 각각 다 다른 염색체에 있으니까 따로따로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상염 색체에 있으니까 남녀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다인자 유전이고, 그러다 보니 다인자 유전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대문자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라는 두 번째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나라는 다른 형질. 대립 유전자 라지와 스몰이 둘 중에 하나가 한 쌍을 이룰 건데, 그러니까 단일인자 유전인데, 근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 이건 무슨 소리예요? 우열관계가 분명하지가 않죠. 우열관계가 분명하면 라지가 발현되거나 스몰이가 발현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데, 표현형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라지 2일 때와
라지 E 스몰 E일 때와 스몰 E의 유전자형일 때가 다 각각 다른 표현형, 세 가지 서로 다른 표현형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도 가와 서로 다른 상념색체. 얘도 독립돼 있고요. 얘도 상념색체 있으니까 남녀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 자, 이제 PQ라는 두 명이 나올 건데 P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에 라지 E 스몰 E. 이렇게 돼 있대요. 그 다음에 Q의 유전자형은 지금 주진 않았어요. 근데 P와 Q는 가에 대한 표현형이 같답니다. 가나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가에 대해서 같대요. 그럼 가에 대한 표현형은 뭘 보면 돼? 대문자 숫자를 보면 되잖아요. 대문자가 몇 개냐가 표현형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P는 대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대사의 표현형이야. 그러면 Q도 대사란 얘기죠. 대사. 6자리의 유전자 중에 4개가 대문자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P와 Q 사이에서 동그라미 A라는 자손이 태어날 때 이 A의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 라지 라지 E인 사람과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똑같을 확률은 8분의 1이랍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너무 이제 어렵게 느껴지니까 이 자손이 태어날 때 대문자가 지금 이 사람 몇 개죠? 4개잖아요. 대사이면서 라지 E, 라지 E의 그런 유전자형이 태어날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이 자손에서. 그러면 대문자 4개인 자손도 태어날 수 있고 라지 E, 라지 E인에도 태어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 이 P 같은 경우는 라지 E를 하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라지 E, 라지 E의 자손이 태어나려면 Q도 라지 E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Q라는 사람은 라지 E, 라지 E거나 라지 E 스몰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스몰이었다면 요런 애가 못 태어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Q가 라지 E, 라지 E라면 라지 E, 라지 E의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 얘로부터 라지 E를 받느냐 스몰 E를 받느냐 그거의 확률밖에 없으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럴 때는 요 때는 만약에 Q가 유전자형이 이거라면 요런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이런 애가 태어날 확률이 Q가 라지 E, 라지 E일 때는 2분의 1이다. 근데 Q가 라지 E 스몰 E일 때는 얼마예요? 얘가 라지 E 스몰이라면 여기서 라지 이렇게 받아야만 되니까 4개 조합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4분의 1이죠. 자, 그럼 이거랑 곱해가지고 8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대사가 태어날 확률은 만약에 이게 맞으면 4분의 1일 거고 만약에 이게 맞으면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사일 확률은 2분의 1이나 4분의 1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P는 P의 생식세포가 담을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P의 생식세포는 유전자형이 3자리겠죠?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를 담아줄 텐데 지금 P의 유전자형을 보니까 그 A 자리에는 라지 A가 올 수도 있고 스몰 A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B 자리에도 라지 B가 올 수도 있고 스몰 B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D에 대해서만 라지 D로 확정을 해줬어. 라지 D, 라지 D잖아요. 그럼 뭘 뽑아줘도 라지 D가 온다는 거지. 그러면 P가 생식세포에 담아줄 수 있는 대문자의 수는 제일 적게 담아줄 때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에서 대문자 1개 줄 수 있고 아니면 라지 A, 스몰 B, 라지 D거나 스몰 A, 라지 B, 라지 D 조합으로 대문자 2개 줄 수도 있어요. 최대치로 주면 몇 개야? 다 대문자로 줘서 3개까지 가능해. P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의 조합이 이렇습니다. 생식세포의 대문자. 그러면 Q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로 생각을 해보자. 생식세포. 그럼 Q의 유전자형도 3자리일 거 아니에요?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 그러면 Q는 대문자가 4개라고 했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대문자를 4개 가질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2개에 대해서 동형접합이야. 그리고 한 쌍에 대해서 이렇게 열성 동형접합일 수 있죠. 소문자로 동형접합.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2개에 대해서는 이형접합이고 하나에 대해서 동형접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 대문자고 누가 소문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대문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가지씩을 골라서 쓴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모두 동형접합일 수도 있고 지금 2쌍에 대해서는 이형접합이고 한 쌍에 대해서만 동형접합일 수도 있어요. 이거 외에는 조합이 없어. 누가 이형접합이냐는 달라질 수 있지만 2쌍은 이형접합, 한 쌍은 동형접합, 3쌍 다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 이거 2개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중에 뭔지를 우리가 찾는 게 요 문제의 과제예요. 그럼 지금 만약에 1번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동형접합, 동형접합, 동형접합.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대문자를 하나, 두 개 무조건 담아줘요. 그거밖에 없어. 그 한 종류밖에 안 만들어져. 그러면 1번 상황이라면 Q의 생식세포에는 대문자 2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조건이야. 그럴 때는 대문자 4개의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이 생식세포랑 얘랑 만나면 4개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 얘는 무조건의 확률이고 얘는 전체 4개 조합 중에 대문자 2개 들어가는 조합이 2가지겠거든요. 라지 A, 스몰 B, 라지 D나 스몰 A, 라지 B, 라지 D 2가지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얘의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가 태어날 확률은 그냥 2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끝인 거고, 만약에 두 번째 상황이다. 이렇게 두 번째 상황이라면 얘가 담아줄 수 있는 대문자의 수는 지금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형접합인 거는 라지 A, 스몰 A 둘 중에 하나, 라지 B, 스몰 B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고 동형접합인 것만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아. 이게 알파벳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지 D, 스몰 D 둘 중에 몰아주고 둘 중에 골라서 줄 수 있고 라지 A로 확정이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뭐든 어차피 확률로 계산하면 값이 똑같기 때문에 알파벳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얘랑 똑같으니까 나올 수 있는 대문자의 수가 1개, 2개, 3개죠.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수가. 그러면 만약에 얘랑 수정돼서 4개가 나올 수 있는 건 얘. 3개짜리랑 1개짜리랑 수정돼서 합쳐지면 4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주고 여기서 2개 받으면 총 4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3개 주고 여기서 1개 주면 총 4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좁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얘 확률이나 다 똑같아. 그러면 4개 조합 중에 1개 줄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좀 다른 색깔로 4분의 1의 확률이고 4개 조합 중에 하나 그쵸? 스몰 A, 스몰 B, 라지 D밖에 안 되니까 3개 줄 확률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2개였잖아요. 4분의 2, 4분의 2로 풀어서 쓰겠습니다. 얘도 확률은 똑같아.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1개짜리랑 3개짜리랑 만날 확률은 2개의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얘의 확률은 또 뭐야? 4분의 2 곱하기 4분의 2. 그 다음에 얘가 나올 확률은 뭐예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잖아요. 최종 확률은 셋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16분의 6이 나오면서 걔를 약분했을 때 8분의 3이 나옵니다. 이때는 8분의 3이 나와. 근데 만약에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오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든 4분의 1을 곱하든 최종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확률이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에 대해서 4개가 태어날 확률이랑 라지가 태어날 확률을 곱했을 때 8분의 1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곱했을 때 8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합이 아니고 요런 조합이었다. 1번에 해당하는 조합이었다. 이러면 얘가 2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라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된다면 곱해서 8분의 1이라는 최종 확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얘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은 아니고 요게 맞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Q에 해당하는 유전자형은 예시를 이걸로 들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라지 A, 스몰 B, 라지 D 뭐 이런 조합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대문자를 동형접합으로 두 쌍을 몰아받았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Q의 유전자형은 그런 어떤 유전자형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곱해서 이제 4분의 1이 돼야 최종 확률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Q는 라지 E, 스몰 E였어야 여기에서 라지 스몰 E와 라지 스몰 E 사이에서 라지를 나오는 확률이 4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의 조합을 알았잖아요. 그럴 때 이 동그라미 A가 태어날 때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E에 라지 D 스몰 D에 라지 E 스몰 E인 사람과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확정이 됐으니까 지우고 요건 아니라고 밝혀졌죠. 그럼 이게 맞는 확률인데 여기까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가에 대해서는 대문자 3개를 받고 나에 대해서는 라지 스몰이 받을 확률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문자 3개가 나오려면
여기서 2개 받는 거는 확정된 거니까 여기서 1개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총합이 3개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대문자 3개 받을 확률이 4분의 1. 가에 대해서. 그러면 나에 대해서 라지 E 스몰 e와 라지 E 스몰 e인 부모 사이에서 라지 E 스몰 e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절반이죠. 2분의 1이죠. 그러면 2개를 같이 만족할 확률은 곱해줘서 8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8분의 1이 2번에 있죠. 그래서 이 확률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식세포에 대문자를 몇 개를 담아줄 수 있고 각각의 대문자가 올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그게 아까 선생님이 나열해줬던 그런 문항들을 차례대로 좀 풀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능 특강에서 가장 훌륭한 점이 그 부분이죠. 다인자 유전의 확률 계산을 좀 단계적으로 밟아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그린 가는 항원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에게,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A에게 동그라미 A라는 X, Y 둘 중에 하나를 주사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림프구가 분화해서 항체를 형성하는 형질세포도 되고 일부는 기억세포로도 분화한 그런 그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 A,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동그라미 A라는 걸 주사 받아서 이렇게 형질세포도 만들어지고 기억세포도 만들어진 생쥐가 지금 A잖아요. 거기에다가 X, Y를 함께 주사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딱 보기만 해도 지금 얘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걔가 또 침입하면 2차 면역이 일어날 예정이잖아요. 둘 중에 누가? X에 대해서 2차 면역이 일어났고 Y에 대해서는 넌 초면인데? 하고 1차 면역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구면인데 하는 구면인데 하는 X가 처음에 주사를 한번 해준 동그라미 A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기에 동그라미 니은에 의한 방어 작용은 니은은 형질세포잖아요. 걔가 항체 만들어서 일어난 항체가 동그라미 니은이죠. 항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방어 작용은 체액성 면역입니다. 항체를 체액에 둥둥 띄워 보내다가 그런 항원이랑 만나서 응집해라 하는 게 이제 체액성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A는 X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구간 1에서 기억이 디귿으로 분화하느냐. 이런 거는 없다고 했어요. 형질세포인 기억이 다른 무언가로 분화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무조건 틀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디귿인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인 기억으로 분화하는 거지 형질세포는 다른 무언가로 분화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귿 보기는 굉장히 전형적인 함정 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귿 틀렸고 기억 니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그런 핵형 분석 문제가 나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에서 세포 A의 핵형 분석 결과 관찰된 10번 염색체와 성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10번 염색체 있네. 잘 있네. 그리고 X, Y 조성이니까 남자구나. 그 정도가 되겠죠. 보기 기억입니다. 이 사람은 여자이다. 그럴 리가. 남자고. 그 다음에 니은. A는 22쌍의 상염색체를 가지느냐. 22개 아니고 22쌍이죠. 거기다가 X, Y 성염색체까지 해서 이제 한 종류가 더 있는 거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쌍이라고 얘기하는지 개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의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른가요? 아니죠. 기억과 니은은 서로 복제본인 관계입니다. 염색 분체잖아요. 염색 분체. 서로 복제된 관계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면 그건 돌연변이지. 안 되지.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티록신 분비 조절과 관련된 문항인데 이거는 좀 위계의 관계를 알아야 되죠. 이 부분도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뭐에서 누가 분비되고 얘의 표적 기관이 누구인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자,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뭐를 분비하냐면 TRH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얘의 표적 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이고요. 뭐 하는 애냐? 야, 뇌하수체 전엽, 너 일 좀 해. 너 TSH 좀 만들어서 분비 좀 해봐라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거에 의해서 자극받으면 알겠어 하고 TSH를 분비합니다. 그럼 TSH는 뭐 하는 애냐? 얘는 갑상샘을 표적기관으로 하는
그런 호르몬이고요. 얘의 역할은 야, 갑선생 너 일 좀 해. 너 거기서 티록신 좀 만들어서 분비 좀 해봐. 요런 호르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위계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티록신 분비가 너무 많아졌더니 TSH 농도는 줄어들어요. 그거 왜 그렇다 그랬어? 이거는 음성 피드백이다. 만약에 결과물이 너무 많아지면 곤란한데? 우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곤란해. 그래서 얘가 앞 단계를 억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TRH 분비되는 거를 억제하고 뇌하체 전엽에서 TSH 분비되는 거 억제해서 얘가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TSH 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얘가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잖아. 갑상선생님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를 재촉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떨어지고 그러다가 티록신 농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TSH가 너 일 좀 이제 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일을 할 때가 됐는데 하면서 나와서 재촉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T1일 때 이 사람에게 TSH를 투여하면 투여 전보다 티록신 분배가 억제되느냐. 그럼 지금 TSH 농도가 바닥인 상황인데 TSH를 강제로 넣어줬어. 그러면 얘는 뭐 하는 호르몬이라고?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티록신 분비가 억제될 리가 없지.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만들려고 하는 호르몬인데 걔를 넣어줬으면 티록신이 지금 현재도 많지만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억제가 아니고 촉진입니다.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상샘은 TSH의 표적기관이다. 그쵸.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TRH까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선형관계는 항상 머릿속에 꼭 갖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예요. 근데 이 문제도 이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좋은 게 수능 특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수특 143페이지 5번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문항인데 연습이 잘 될 수 있어요. 꼭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이 가에 대한 자료이다. 이 가라는 형질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남녀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립 유전자에는 D, E, F 세 종류가 있답니다. 그리고 E는 D,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래요. 그러면 E가 완전 우성이라는 것까지는 알려줬고 그러면 D랑 F 간의 우열관계는 정확히 알려주진 않았죠. 그런데 표현형이 딱 세 가지만 나온대. 기역, 니은, 디귿으로 세 가지만 나온대.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 둘 관계도 우열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세 종류만 나오는 거고 얘네 둘 사이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면 네 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겁니다. 더 늘어나. 근데 여기서 딱 세 가지니까 우열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E가 발현되면 이 중에 하나의 표현형이 되는 거고 D가 발현되면 또 하나의 표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D, F 이렇게 안 쓰고 기역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 니은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가계도는 구성원 동그라미 A와 B. 근데 이렇게 가려놨지만 성별은 준 거죠. 네, 여기서는 상염색체 있기 때문에 성별이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이 사람은 여자여야 되겠죠. 이렇게 성별은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둘 빼고의 표현형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표는 3, 6, 7에서 체세포 한 개당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일 쉬운 건 뭐냐면요. 요거 3번은 D로만 2개 갔는데요. 근데 D로만 2개 갔는데 그게 표현형이 뭘로 발현돼? 기역으로 발현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역이라는 표현형이 되게 하는 유전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거를 이제 D는 기역은 D가 발현됐을 때인데 선생님은 그냥 이거를 기역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로 2개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D가 1개 있으니까 기역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7번은 그거 없다. D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얹어줄 거냐면 이 사람이 왜 니은이 발현됐겠어. 니은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적어도 하나는 있으니까 그게 표현이 됐겠지. 디귿이 왜 발현됐을까? 디귿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적어도 하나는 있으니까. 그죠? 얘가 니은이 발현된 이유는 니은 유전자가 있으니까. 얘도 있으니까. 얘도 왜 디귿이겠어? 디귿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왜 디귿이에요? 디귿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 디귿과 기역을 다 같이 가지고 있죠. 지금 기역이 하나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둘 중에 디귿이 발현이 됐어요. 무슨 소리야? 디귿이 기역에 대해서 우성 유전자다 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3번이 기역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로만 2개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다 기역 발현 유전자를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써놓고 보니까 1번이 니은 기역 유전자 2개를 이형접합으로 갖고 있는데 둘 중에 니은을 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니은이 기역 발현하게 한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기역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가장 열성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열관계가 다 밝혀진 거죠. 그 다음이 F, 그 다음이 D. 근데 D가 발현이 됐을 때 기역으로 발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을 한 거고, 지금 우리는 EF 중에 뭐가 니은 디귿이냐 이것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4번, 5번, 7번을 보면 됩니다. 일종의 갑툭튀거든요. 디귿이 발현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디귿이 발현됐다는 얘기는 얘는 지금 디귿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는. 근데 그거는 부모 중에 누군가 줬을 텐데 그 디귿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디귿이 발현이 안 됐어. 왜? 니은이 우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은이 완전 제일 우성인 E의 유전자가 발현된 그런 표현형이고, 그렇다면 F가 디귿이 발현된 표현형으로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7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유전자형이 뭐 FF일 수도 있고 FD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 표에서 그래서 준 거예요. D가 없다. 그러려면 F가 발현되는데 D가 하나도 없으려면 유전자형이 FF, 동형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로만 항상 갖고 있고요. 그럼 부모가 다 하나씩은 디귿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디귿이 가장 니은에 대해서 더 열성인 그런 상황이고, 이 니은을 그럼 2번이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니은은 B로부터 왔다. 가장 우성인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 그럼 얘는 표현형이 니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디귿은 1번은 디귿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디귿은 A로부터 왔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디귿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디귿이 발현된 그런 표현형을 동그라미 A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디귿 받고 여기서 디귿 받고 기역은 가장 열성이니까 이렇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기역 보기 보겠습니다. 기역에서 D는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열성이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B의 표현형은 동그라미 니은이다. 동그라미 니은이 발현될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 7번에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동그라미 A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 그런데 동그라미 A는 표현형이 디귿이 발현됐어요. 그럼 지금 이 사이에서 디귿이 발현된 자녀가 태어나려면 여기서도 그 유전자, 여기서도 그 유전자 받아서 7번과 같은 동형접합이 나와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디귿 4분의 1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DEF보다는 그걸 뭐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냐 이렇게 올려서 풀어내는 편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수특 143페이지 5번에서도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서 그 풀이의 감을 익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요거 방형구법 문제인데요. 많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뭐 때문에 좀 독특하냐면 그 피도를 계산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방형구법 문제에서 피도 정도는 상대 피도 값으로 그냥 준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 개체당 이 정도 면적을 차지합니다 라는 대략의 그 공식을 주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표는 어떤 지역에 면적이 1제곱미터인 방형구를 무려 200개를, 방형구 개수는 일단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200개를 이용한 식물 군집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그 개수가 뭐 크게 이용이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자, 그래서 종 A, B, C, D가 있고 각각의 개체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개체수를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냐? 상대, 밀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원래는 개체수가 면적분의 개체수 이렇게 한 게 요게 원래는 밀도값이긴 한데, 근데 지금 전체 면적이 뭘로 고정돼 있어? 1제곱미터짜리를 200개 설치했으면 200제곱미터로 다 맞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면적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 A, B, C, D가 다 같은 면적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애라서 개체수만으로도 밀도값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 밀도로 변하는 걸 좀 빨리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총 개체수를 일단 더해봤더니 100해서 200개체죠. 그죠? 이거를 상대값으로 더했을 때 상대 밀도의 총합은 얼마죠?
상대값의 총합은 항상 100이 나와야 돼. 100. 100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상대 밀도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총합이 200인 거를 100의 비율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절반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그게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얘는 15%, 얘는 30%, 얘는 20%, 얘는 35%다. 그러면 총합이 100이 맞춰져요. 그래서 이거 개체수를 상대 밀도 값으로 좀 빨리 변화하는 방법은 개체수의 총합이 어떤 값이 나왔을 때 그거를 100으로 만들려면, 총합을 100으로 만들면 뭐를 곱해주거나 뭐를 나눠줘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의 숫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체당 지표를 덮는 면적이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체 그 종이 덮는 면적은 어떻게 해주면 돼? 개체수랑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그 값을 일단 써볼게요. 38에 24, 그 다음에 46에 24, 그 다음에 46에 24, 47에 28. 자, 그러면 이 면적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상대 피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 피도의 총합은 항상, 상대값의 총합은 항상 100이 나와야 돼. 그럼 이것도 그 방법이 똑같아요. 얘의 총합을 더해서 어떻게 해주면 100을 만들 수 있는지. 근데 더했더니 얘가 그냥 100이 나왔어. 그럼 뭐예요? 이 숫자 자체가 퍼센트란 얘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퍼센트였다. 얘는 28%. 이게 상대 피도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 빈도도 다 더하면 총합이 10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랬더니 3개가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걸 100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15%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갈 값은 15이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 A의 상대 밀도는 B의 상대 피도보다 큰지 물어봤어요. A의 상대 밀도는 15%인데 D의 상대 피도는 28이란 말이에요. A가 더 클 수 없네요.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우점종은 C냐? 이 우점종은 어떻게 계산해? 이 상대값을 다 더하면 됩니다. 요거 3개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값이 중요치인데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암산을 해서 다 쓸 수 있죠? 69, 79, 83 암산이라고 해놓고 다 보고 적고 있죠? 그죠?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 우점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D가 우점종이지. C냐고 물어봤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체크를 해놓고 이렇게 상대 피도를 계산하게 하는 문제는 많지 않았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신선함을 안겨줬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요거는 뭐 간단하게 그림은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종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와 단독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B라는 종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그냥 딱 봐도 그럼 B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 번식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혼합 배양한 것이 B에게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에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 A와 B는 한 군집을 이루느냐. 지금 A와 B가 그냥 같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다른 종이 같이 있는 거 우리는 군집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군집을 이룬다. 맞는 내용.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 개체군을 이루느냐 물어봤으면 전통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틀린 보기가 됐을 텐데 군집이라고 물어봤다는 점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구간 2에서 B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은 단독 배양했을 때가 혼합 배양했을 때보다 커요? 이건 개체수가 많은 거지 환경 저항 값이 아닙니다. 이게 환경 저항이 더 크면 클수록 개체수 증가가 둔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혼합 배양할 때 왜 이거밖에 증가를 못했어? 환경 저항이 더 크기 때문이죠. 다른 종이랑 같이 뭐 경쟁을 하든 뭘 하든 지금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B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환경 저항이 더 큰 상황이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그 단독 배양했을 때가 더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냐. 만약에 상리공생이면 서로 윈윈입니다. 서로 있는 게 더 좋은 상태야. 그럴 때는 개체수도 더 증가해요.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느낌으로 얘네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늘어날 텐데 지금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란 얘기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풀어볼 텐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였어요.
총평을 해보자면 우리가 같이 풀어본 오늘의 문항들 중에서는 가장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아직 안 됐으면 당황을 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딱 적당히 재밌고 머리를 조금 쓰게 만든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형태로 가공이 돼서 수능으로도 연결해, 물론 지금 평가원 문항은 아니지만 수능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수능에서 나올 만한 난도를 한 100이라고 잡는다면 한 60 정도, 60% 정도의 뇌만 쓰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과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9번 염색체에 있대요. 9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상염색체에 있다. 그리고 가를 결정하는 ABO식 혈액형이라는 형질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라는 또 다른 형질이 하나 있는 건데 가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R, 스몰 r, 라지 T,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이거는 다인자. 이건 단일인자 유전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다인자 유전이다 보니까 대문자 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 하는 설명 따라오고 있고 근데 라지 R, 스몰 r은 9번 염색체에 있대요. 그러면 ABO식 혈액형 유전자랑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라지 T, 스몰 t는 X염색체에 있다.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다인자 유전인데 그 중에 한 쌍은 상염색체에 있고 그 중에 한 쌍은 X염색체에 존재해요. 그리고 그 한 쌍은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랑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세팅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과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각각 9번 염색체의 비분리. 9번의 비분리가 한번 일어나서 그래서 형성된 이제 아들이 있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의 핵형은 정상이래요. 핵형이 정상이라는 얘기는 얘는 EN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들어진 난자와 정자가 각각 N-1, N+1이어서 얘네 둘의 우연한 수정으로 핵형은 정상인 그러니까 비분리의 결과지만 핵형은 정상인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표는 혈액형과 라지 R, 라지 T 그러니까 대문자의 수를 더한 값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다. 근데 이 문항은 별로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이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해한 거죠. 그렇죠? EN이다. 자,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 아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조성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9번 염색체는 한 쌍씩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ABO식 혈액형 유전자와 R이 있을 거고 같이 그 다음에 상염색체니까 남자든 여자든 두 개 한 쌍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X염색체 하나에 Y염색체 하나 있겠죠? 엄마는 X염색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은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의 개수는 정상이어야 돼요. 다 이제 핵형이 정상인 상황이라서 아버지는 일단 ABO식 혈액형이 AB형이네요. AB형. 엄마는 B형이래요. 그럼 B를 하나는 갖고 있겠네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해. 아들이 O형이에요.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러면 아빠로부터는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9번 염색체를 안 받아야 가능하죠. 뭐라도 받으면 A형이나 B형이 될 텐데 안 받았다. 그러면 아버지의 정자가 둘 중에 아무것도 안 준 N-1의 정자였다. 정자. 근데 하나 덜 준 거는 1분열 비분리의 결과냐 2분열 비분리의 결과냐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건 둘 다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엄마가 그러면 O를 갖고 있었어야 아들이 가질 수 있겠죠. 갑자기 없는 게 뿅 생겨나는 유전자 돌연변이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엄마가 이런 조성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 O를 가진 요 염색체를 똑같은 걸로 두 개를 몰아줘야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난자가 N+1이었고 N+1인데 언제 비분리된 거야? 복제본의 비분리, 염색 분체가 비분리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 2분열 비분리의 결과로 만들어진 난자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대문자 수만 맞춰주면 되는데요. 아버지가 좀 쉽게 돼 있죠. 아버지는 대문자가 3개래요. 근데 대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자체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있는 자리에 죄다 대문자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대문자가 1개만 있다고 하고요. 아들은 대문자가 2개래요. 그럼 지금 아들이 대문자를 가질 수 있는 자리는 3자리예요. 3자리인데 얘랑 조성이 다를 수가 없죠. 지금 복제본의 비분리라서 얘랑 얘의 정보는 똑같은 걸로 2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는 대문자고 하나는 소문자고 이런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얘가 둘 다 소문자라면
대문자가 최대 한 개밖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랑 어긋나는 거고, 그렇다면 아들이 대문자로 라지아를 2개 갖고 있었고요. T는 소문자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엄마의 O 밑에는 라지알이 있었다. 근데 써놓고 보니까 엄마 거 대문자가 다 끝났어. 그럼 나머지 자리에는 소문자를 다 죄다 스몰 t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의 감수 분열에서 동그라미 기억이 지금 이 난자거든요. 난자. 이 난자 형성 과정을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발생했느냐? 아니죠. 감수 2분열 비분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어머니에게서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몰알 스몰 t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에 동그라미 A라는 아들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아버지와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A, B, O, C 혈액형까지 볼 필요가 없고 대문자의 수만 봐주면 되는데 아버지는 지금 대문자가 3개거든요. 그럼 대문자 3개의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 자손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라지아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여기 X 염색체를 주느냐 Y 염색체를 주느냐에 따라서 대문자가 하나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정자에 담아줄 수 있는 게, 그럼 정자에는 대문자가 최대는 하나 갈 수 최소치는 하나 갈 수 있죠. 요 라지알과 Y 염색체가 갈 때 최대치는 라지알과 라지티 2개 갈 수 있죠. 그럼 정자에 담아줄 수 있는 대문자의 수는 이렇게 되고 확률은 반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의 확률로 1개를 담아줄 수도 있고 2개를 담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자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일단은 최소치는 스몰 r 스몰 t 0개, 최대치가 1개입니다. 1개고 확률도 역시나 반반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아빠랑 같을 확률이니까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이죠. 대문자 3개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여기에서 난자에서 1개 받고 정자에서 2개 받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려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의 아주 심플한 확률이다. 근데 지금 디귿 보기에서는 2분의 1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아닙니다. 4분의 1입니다. 하고 틀렸다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지금 다인자 유전일 때 자손에게서 어떤 대문자 수가 태어날 확률, 요거 계산하는 것까지 같이 녹여서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3월 학평에 20문항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긴장한 만큼 아마 실력 발휘를 못한 부분들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아쉬운 부분까지 다 채워서 다음 5월 학평에서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도 곧 또 좋은 강의들로 만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열심히 공부, 수능 특강 열심히 풀어보시고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